SS 토텐코프 사단은 문자 그대로 죽음의 머리를 의미하며 제3제국에서 가장 두렵고 잔혹한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이 부대는 전직 강제수용소 경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치의 테러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 중 한 명이자 SS 오버그루펜피러인 터도르 아이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다하우의 사령관이자 후에 강제수용소의 감독관이 된 아이케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잔혹함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르파라디에서 포로로 잡힌 영국군을 학살한 SS 대위 지도자 프리츠 크노클라인과 같은 장교들은 아이케의 교리를 맹목적인 광신주의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SS 그룹펜피러 헤르만 프라이스를 비롯한 다른 고위 장교들도 이 사단의 깃발 아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토텐코프가 지나갈 때마다 마을은 파괴되고 대량 처형이 자행되었으며 독일군의 다른 부대들조차 잔혹 행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사단은 히틀러를 위해 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깃발에 새겨진 죽음의 이념을 위해 싸웠습니다. 토텐코프 두개골, 두려움과 존경의 상징. 독일 군사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는 토텐코프로 특정 부대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해골과 뼈의 이미지는 여러 세기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명예와 전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상징의 기원은 174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의 장례식 장식에 사용됐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이 디자인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턱이 없는 두개골과 교차된 두 개의 뼈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검은색 벨벳 배경에 은실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1741년에는 검은 후사르라는 별명을 가진 저후사르 연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제1프로이시의 연대의 편대와 통합되었습니다. 후사렌과 제투 라이프 후사렌 연대는 모두 규율과 프로이센 군대 내의 전투 능력, 수년에 걸쳐 이 휘장은 다양한 대립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돌격대, 스툼트로엔과 같은 다양한 공격 부대가 기병대 출신의 화염 방사기병과 조종사 전문 부대도 이 상징을 독특한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1934년 나치 정권이 공고화되면서 강제수용소 감시를 담당하는 부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규율과 충성심을 기준으로 선발된 이러한 분리대는 독일의 다양한 구금시설에 배치되었습니다. 오버바이엘은 연대는 다하우를, 브란덴부르크는 작센하우젠을 담당했습니다. 부엠발트는 튀링겐 연대의 감독을 받았고 마우트하우젠은 오스트마르크 연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터도르 아이케의 엄격한 지휘하에 운영되었는데 그는 융통성 없는 규율 시스템을 강요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라이프슈탄다르테 SS 아돌프 히틀러와 페어, 피궁스트루페의 스텐다르텐 부대 등의 성공으로 히틀러는 무장 친위대 확장을 위한 힘러의 제안을 지지하게 되었다. 1939년 10월 이 군사 조직 내에 세 개의 새로운 사단이 창설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해 11월 1일 주로 강제수용소 경비대 병력으로 구성된 제3SS 기갑사단 토텐코프가 창설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토텐코프 사단 확장과 소모, 터도르 아이케의 지휘해 이 부서는 광신주의와 엄격한 규율로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무장 친위대와는 달리 이 부대는 처음에는 정계부대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주로 보안 및 진압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1939년 9월 폴란드 침공, 당시 막시밀리안 폰 바이히스가 지휘하는 제2군에 통합되어 저항 지역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폴란드에서 독일의 지배력이 강화되자 이 부대는 1940년 3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대한 공세의 일환으로 헤르만 호트가 이끄는 제15기갑군단으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예비군이었던 토텐코프는 1940년 5월 16일 벨기에에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이 공세에 참여하면서 직접적인 공격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작전 중 프리츠 크노클라인의 지휘하에 있는 한 부대가 5월 19일에 왕립 노퍽 연대에서 포로로 잡힌 영국군 병사 97명을 처형했습니다. 공세가 계속되면서 사단은 르카토, 강브레, 아라스, 덩케르크 등의 주요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강브레에서 그들은 16,000명의 프랑스군을 포로로 잡았지만 해안을 향해 진격하자 연합군의 저항에 부딪혀 붕괴를 피하기 위해 중포를 사용하고 루프트바페의 공중 지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공세로 인해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했고 특히 바세우나 전투에서 사상자가 컸습니다. 프랑스가 항복할 당시 이 부대는 스페인 국경 근처에 있었으며 1941년 4월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입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른 무장친위대 사단에서 증원군을 투입했고 프랑스에서 자원을 징발했습니다. 1941년 4월 이 사단은 빌헬름 리터 폰 레프가 지휘하는 북부 집단군에 합류하여 레닌그라드 공세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7월에는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에서 전투를 벌여 소련군의 첫 번째 방어선을 돌파하고 도시에 접근했습니다. 1911년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토텐코프는 레닌그라드 근교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으며 격렬한 전투는 적군의 징역을 막으려는 적군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충돌은 사단의 쇠퇴의 시작을 알렸고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동부 전선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물류적, 전략적 어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텐코프 사단의 군대는 적의 맹렬한 저항에 직면하여 동부 전선으로 진격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도시 환경과 극한의 기상 조건 속에서도 그들의 군인들은 소련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전략적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투를 벌였습니다. 1941년 가을과 겨울이 오자 소련군은 전선 북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공세 중 하나에서 토텐코프는 데미안스크 근처에서 포위당했고 이로 인해 데미안스크 포위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인원이 적어서 캄프그룹페 아이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방어는 치열했다. 에르빈 마이어가 이끄는 분견대는 바코브카에서 굳건히 버티며 적의 여러 차례 포로로 잡히려는 시도를 이겨냈습니다. 마이어는 STUG-3을 조종하여 적의 장갑 차량 여러 대를 파괴하였고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철십자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마침내 1942년 4월 몇 달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사단은 포위망을 돌파하고 독일군과 다시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실은 엄청났습니다. 군인의 80%가 사망, 부상 또는 실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해당 부대는 10월에 전선에서 철수하여 재보급을 받기 위해 프랑스로 이동했습니다. 하르키우와 쿠르스크, 동부 전선의 토텐코프 대학살. 1943년 초 제3SS 사단 토텐코프는 동부 전선으로 돌아와 에리히 폰 만슈타인이 지휘하는 남부 집단군에 합류했습니다. 이 군단의 일원으로서 파울 하우저가 이끄는 SS 기갑사단은 제3차 하르키우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해 3월에 소련군의 진격을 막고 도시를 탈환했습니다. 하르키우를 탈환한 후 토텐코프는 저항 세력에 협력했다는 혐의로 소련 포로와 민간인을 대량 처형했습니다. 파괴된 동네에서 사단의 분대는 집단 처벌을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용의자들을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하고 온 가족을 노동수용소로 추방했으며 인지를 이용해 그 지역의 당패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후 토텐코프는 쿠르스크로 향하여 제2차 세계대전 최대의 전차 전투인 시타델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티거1 장갑차를 포함한 새로운 지원군을 이끌고 남쪽 측면에서 공세를 지휘했습니다. 1943년 7월 5일 새벽 대규모 포격 이후 이 사단은 소련군 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중에 토텐코프의 잔혹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소련군 부상자들은 전장에서 처형되었고 야전 병원은 고의로 공격당했습니다. 연합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SS는 부상자가 아직 안에 있는 의료 막사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휘관들은 소련 포로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라고 명령하여 기갑 부대보다 앞서 진격하여 지뢰를 폭파하거나 적의 화력을 흡수하도록 했습니다. 7월 14일 진전이 없고 군대가 지쳐버리자 히틀러는 공세를 중단했습니다. 토텐코프는 다른 SS 사단과 함께 후퇴하면서
일련의 기록된 잔혹 행위를 남겼습니다. 하르키우와 쿠르스크에서의 역할로 인해 대량 처형, 조직적 파괴, 전쟁법 위반으로 얼룩진 갈등에서 가장 무자비한 부대 중 하나라는 명성을 굳혔습니다. 쿠르스크에서의 패배와 사단의 피로로 인해 토텐코프는 재편을 위해 철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고 이 사단은 폴란드와 헝가리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1945년 붉은 군대가 추축국을 서쪽으로 밀어붙이는 압력 속에서 토텐코프는 콜나트 작전과 부다페스트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범죄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콜나트 작전 1 부다페스트 공세에서의 학살과 테러. 부다페스트에 대한 소련군의 포위를 깨기 위해 아돌프 히틀러는 5,000명의 군인과 250대의 장갑차로 반격을 명령했는데 이 중 238대는 독일군, 12대는 헝가리군이었습니다. 작전의 사령관은 제4기갑군단을 작전에 투입한 허버트 길레 장군이었다. 이 부대 내에서는 제3SS 기갑사단 토텐코프가 핵심 역할을 맡았고 저 SS 기갑사단 비킹에는 노르웨이 SS 척탄병연대 노르게의 노르웨이 전투기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구스타프 하르테네크 장군이 지휘하는 제96 보병사단과 헝가리 기병대 혼베드가 합류했습니다. 공세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350대가 넘는 열차가 율리슈카 작전에 동원되어 폭우 속에서 코마르노에서 자재를 하역했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소련 항공기가 공중 정찰을 수행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독일군은 감지되지 않고 병력을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남쪽에서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쪽은 평평한 지형으로 전차의 진격에 이상적이었고 접근하기 쉬운 경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게르츠 산맥과 베르트 산맥을 통과하는 더 짧지만 복잡한 북쪽 경로를 선택했고 이 경로의 높이는 800m가 넘었습니다. 1945년 1월 1일 밤 제4기갑군단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제96보병사단이 모터보트를 타고 다뉴브 강을 건너는 동안 제3SS 토텐코프 사단은 퀼트리버 강으로 진격했는데 이 강바닥이 얼어붙어 있어서 장갑 차량들이 어려움 없이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면서 타타바이 두날마스 마을에 있는 소련군 방어선을 휩쓸고 빠르게 게르체 산맥으로 진격했습니다. 이러한 진격 중에 사단은 수많은 소련군 병사들을 포로로 잡았지만 그들을 포로로 잡는 대신 대량 처형하거나 의료 지원이 부족하여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1월 2일에도 공격은 성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토텐코프는 바요트를 점령하여 손실 없이 소련의 T-34 전차 16대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니에르게 수이팔루와 쇼모르를 지날 때 사단의 병력은 소련군과 협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들을 사살하고 지역 저항 세력의 매복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가족이 있는 집을 불태웠습니다. 다음 날 80대의 T-34와 19대의 수일 21을 포함한 99대의 적 장갑 차량의 반격을 격퇴했습니다. 그 사이 제4기갑 군단의 다른 부대는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였고 그 덕분에 토텐코프는 해당 지역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5일 소련군 증원군이 도착하면서 공세는 방해를 받았다. 토텐코프는 쇼모르와 차브디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지만 적의 맹렬한 저항으로 인해 비에츠세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곳에서 진격이 중단되었습니다. 붉은 군대는 1km당 40문이 대포를 배치하여 돌파가 불가능한 방벽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전투 중에 잠베크 마을에서 이 사단은 적의 총격을 흡수하기 위해 헝가리 민간인들을 군대보다 앞서 행진하게 했고 그 결과 교차 사격에 휘말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1월 6일까지 사단은 부다페스트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지만 진전이 느렸습니다. 한편 공세를 지원하던 노르웨이 SS 연대 노르게는 소련의 보급 트럭, 포병, 짐승 등을 파괴하여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에스트리고니아에서 토텐코프 군인들은 마을을 점령한 후 야전 병원을 습격하고 부상당한 소련 의사와 군인들을 처형하며 그들이 저항 세력에 협력했다고 비난했습니다. 1월 7일 제5보 SS 사단 비킹에
판터 전차 부대가 레기스 성을 돌파하여 소련 수비대 전체를 섬멸했습니다. 그러나 붉은 군대의 대대적인 방역으로 그 진지가 포위되었고 포위된 군은 탈출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그들은 포위망을 돌파하고 그 과정에서 적의 T-34 13대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후퇴 과정에서 토텐코프는 소련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베르테스 산맥의 마을 전체를 불태웠고 수백 명의 헝가리 민간인을 오스트리아의 노동 수용소로 강제 이송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죽었습니다. 같은 날 토텐코프는 큰 손실을 입었고 잠베크를 점령하려다 실패하면서 소련 차량 40대의 장갑차 39대를 잃었습니다. 인명과 장비의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독일 참모본부는 콜라트 1 작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고 부다페스트로의 징역은 중단되었습니다. 콜라드 작전이 토텐코프의 징역과 그 공포의 흔적 1945년 1월 10일 징역이 시작된 이래로 이 사단의 군대는 전투에서의 공격성뿐만 아니라 민간인과 전쟁 포로에 대한 일련의 잔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토텐코프 군인들은 필리스 산맥을 통과하면서 이전 충돌에서 포로로 잡혔던 소련군 포로들을 즉결 처형했습니다. 목격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집단으로 살해당하기 전에 스스로 무덤을 파야 했습니다. 게다가 독일군이 상당한 진격을 한 에스테르곰과 필리센트 케레스트 마을에서는 조직적인 약탈, 주택 방화, 붉은 군대에 협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 처형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역 주민들의 저항이나 소련과의 협력 의혹에 대한 보복으로 내부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공세가 진행됨에 따라 제3SS 사단의 잔혹함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필리센트 케레스트에서는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점령에 대한 반대를 막기 위해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온 가족이 살해된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후대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민간인을 건물에 가둔 뒤 불을 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1월 11일 독일군이 부다페스트 외곽에 도착하여 포위된 군이 발사한 신호탄을 보았을 때 토텐코프는 소련군의 맹렬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상황은 절박해졌고 사단의 일부 장교들은 징역을 늦추지 못하도록 포로로 잡힌 모든 수감자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월 12일 갑작스러운 해빙으로 인해 병력과 물자 이동이 어려워졌고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작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시점까지 토텐코프의 범죄는 추축국이 일시적으로 점령한 도시에 이미 파괴와 죽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소련군의 사상자는 3,000명으로 추산되고 독일군은 군인 1,000명과 중전차 10대를 잃었습니다. 콘라트 2 작전의 실패는 테러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았다. 토텐코프는 부다페스트를 구출하려는 다음 필사적인 시도에서 계속해서 죽음을 퍼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콜라드 3 작전, 최후의 공세와 완전한 파괴. 부다페스트에 갇힌 추축군의 위급한 상황에 직면한 아돌프 히틀러는 소련군의 포위를 뚫기 위한 최후의 시도를 명령했습니다. 콜라드 3 작전이라 불리는 이 공세는 이전의 전략을 변경하여 남쪽에서 징역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제3SS 기갑사단 토텐코프는 주요 참여 부대 중 하나였으며 저 SS 기갑사단 비킹과 2개의 정규 기갑사단이 동행했습니다. 계획은 다뉴브 강을 향해 출발하여 두나우이 바로시와 아도니를 거쳐 부다페스트로 진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6만 명의 군인, 400문의 대포, 300대 이상의 탱크가 동원되었습니다. 1945년 1월 18일 오전 4시 30분 소련군 진지에 집중적인 포격이 가해졌습니다. 첫날 제3SS 사단 토텐코프는 15km의 격차를 벌리고 급속히 전진했습니다. 공격 중에 소련군 포로들은 그 자리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게다가 점령된 여러 마을에서 독일군은 집을 불태우고 적과 협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다음 날 토텐코프는 포에베니프스타를 점령하고 진격을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약탈과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월 20일 공세는 기세를 잃었고 SS 부대는 발리 강을 건너 이반차와 바라크차로 징역했지만 소련군의 저항으로 징역이 늦어졌습니다.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토텐코프 지휘관은 정복한 마을에서 보복을 명령했습니다. 1월 27일 소련의 반격으로 인해 토텐코프와 기타 추축국 사단은 파즈만드, 카폴나스니에크, 카자초 슈츠에서 후퇴했습니다. 베드로. 후퇴하는 동안 토텐코프 군인들은 건물에 불을 지르고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상황에 빠져서 포로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 소련군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1월 31일에 공세가 종료되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토텐코프와 연합군은 2만 1000명 이상의 사상자와 164대의 전차를 잃은 후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공세가 무너지자 토텐코프는 서쪽으로 후퇴하여 부다페스트에서 발라톤 호수 근처로 철수하는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스프링 어웨이크닝 작전 당시 독일군은 측면 지원을 제공했지만 격렬한 전투와 보급품 부족으로 인해 독일군의 진격은 제한되었습니다. 1945년 봄 소련군이 비엔나를 공세하자 토텐코프와 비킹은 고립되었다. 완전한 포위망을 피하기 위해 제구 SS 기갑사단 헨슈타우페는 탈출로를 열어두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빌헬름 비트리히의 군단이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토텐코프와 제파 SS 기갑군단은 빈으로 밀려났고 다른 사단과의 접촉을 잃었으며 협동방어 시도도 무산되었습니다. 싸움을 계속할 방법이 없자 사단의 잔당은 체코슬로바키아로 혼란스러운 후퇴를 시작했고 마침내 1945년 5월 초에 미군에 항복했습니다. 이후 많은 수감자들이 소련으로 넘겨졌고 그들 중 다수가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갈등이 끝나자 제3SS 기갑사단 토텐코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 구성원들은 연합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 전쟁포로로 처리되었습니다. 토텐코프 장군들 SS 엘리트의 전기 터도르 아이케, 제3SS 사단 토텐코프는 사단의 발전과 전투 성과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인물들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휘관들은 전장에서 부대를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구조와 작전을 정의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터도르 아이케는 1892년 10월 17일 당시 독일 제국의 함폰트에서 태어났으며 대가족에서 자랐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그는 군에 복무하였고 그의 공로로 2등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전쟁 이후 그는 군사행정부에서 일했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정치운동에 참여하면서 그의 경력은 바뀌었습니다. 1928년에 그는 국가사회주의당에 가입했고 나중에는 SA에 가입했지만 1930년에 SS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조직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하인리히 힘러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힘러는 그를 1931년에 SS 스탄다르텐후어로 승진시켰습니다. 그의 정치 활동은 그에게 법적 갈등을 야기했다. 1932년 그는 반대자들에 대한 공격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아이지 파르벤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법무부 장관 프란츠 귀르트너의 개입으로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습니다. 보복을 피하고자 그는 이탈리아로 이주하여 SS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1933년 나치가 집권하자 아이케는 독일로 돌아왔고 그해 3월 힘러는 그를 다하우 강제 수용소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불만이 제기되고 시설 관리가 바뀌면서 그는 단독으로 통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바탕으로 엄격한 통제와 총체적 규율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다른 유사한 시설의 모델이 된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임기 동안 그는 SS 내에 상설 감시 부대를 조직하여 자신의 명령에만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제안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하우에서 그가 도입한 시스템은 미래의 토텐코프 사단의 기초가 되었으며 군사 조직과 구성원 훈련에 있어서도 그 구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이 부대는 아이케가 강제 수용소에서 적용했던 규율과 통제 방법을 채택하여 무장친위대 내의 전투 부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터도르 아이케, 그의 감독해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는 유니폼이 시행되었고 이는 유럽 전역의 수용소를 상징하는 독특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시설의 경비원들은
칼라의 해골과 뼈가 그려진 복장을 입었는데 이는 그들의 지도자가 강요한 엄격한 규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가 약함의 어떤 징후도 거부하는 태도는 그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산주의와 반유대주의에 대한 그의 적대감은 하인리히 힘러의 지지를 얻었고, 힘러는 그를 1334년 1월 30일에 SS 브리게데 후어로 승진시켰다. 1934년 6월 30일 장검의 밤 동안 아이케는 SA 고위 장교들의 처형과 체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감방에서 에른스트 로엠에게 총을 건네주었고 그가 자살을 거부하자 7월 1일에 그를 처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의 그의 역할은 정권 내에서 그의 입지를 강화했다. 1934년 7월 4일 힘러는 그를 강제수용소 감독관으로 임명했고 7월 11일 그는 SS 그루펜피러로 진급했습니다. 1935년 그는 새로운 직위에서 구금 시스템을 재편하여 SS 토텐코프 베르반데라는 이름으로 통합했습니다. 이후 1936년 3월 29일 그는 작센하우젠, 부엠발트, 마우트하우젠, 플로셈비르크, 라펜스브리크와 같은 대규모 시설로 대체하기 위해 소규모 센터를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939년까지 그의 경력은 수용소 행정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제3SS 기갑사단 토텐코프의 지휘를 맡아 동부 전선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1943년 7월 그는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했는데 이는 전쟁 중 가장 큰 기갑 전투 중 하나였다. 소련군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싸웠으나 상당한 손실을 입어 공격 능력이 저하되었다. 1943년 7월 16일 수송기를 타고 여행하던 중 전선 상공에서 격추되어 사망했습니다. 그의 부재로 인해 사단의 지휘권에 공백이 생겼는데 그때까지 사단은 그의 비전과 리더십을 따랐습니다. 아이케는 사라졌지만 그가 확립한 구조와 방법은 토텐코프에 그대로 남아 갈등이 끝날 때까지 운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티아스 클라인 하이스터캄프. 마티아스 클라인 하이스터캄프의 경력은 1차 세계대전의 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전선에서 복무했고 1. 2등급 철십자 훈장과 전투 중 부상을 기념하는 배지를 받았습니다. 제국군이 해체되자 그는 전후 독일에서 활동한 중군사 조직인 자유군단에 입대했고 나중에는 국가방위군에서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1933년 11월 그는 알게마인의 S에 입대하면서 그의 직업적 경력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회원 등록 번호는 13229로 제3제국의 군사조직에 대한 그의 초기 지지를 반영합니다. 1935년 4월 그는 보병훈련소에 배치되어 SS 훈련센터에서 보병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력은 좌절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38년 6월 그는 승진이 중단되는 징계 절차와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SS 고등법원은 같은 해 8월까지 그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복직 후 그는 스탄다르트 두칠란드에 입대했는데 이 부대는 나중에 SS 디비전 닷 라이크로 발전했습니다. 1937년 4월 그는 국가사회주의당에 가입하여 정권과의 유대감을 강화했고 당원 등록 번호는 48023이었다. 그의 경력은 조직의 내부 역학을 반영했는데 그 안에서 규율, 충성심, 전술적 능력이 임원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1939년 폴란드 침공 당시 클라인 하이스터캄프는 자신의 이름을 딴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주요 임무는 바르샤바에서 독일 시민과 외교관의 대피를 조정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그의 리더십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자 그는 무장친위대 내의 다양한 부대로 재배치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토텐코프 사단에서 복무했고 나중에 다스 라이히 사단에 합류하여 제3제국의 군사구조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클라인 하이스터캄프는 소련군에게 함락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거나 포로로 남아있기보다는
체포된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사후에 무장 친위대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기사 십자훈장의 참나무 입장 오클리프스 나이츠 크로스를 수여받았습니다. 버르그 케플러, 그의 감독하에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는 유니폼이 시행되었고 이는 유럽 전역의 수용소를 상징하는 독특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격렬한 갈등의 시기에 발전했습니다. 1913년에 그는 군에 입대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고 이를 통해 그는 군 경력에 대한 그의 헌신을 입증했습니다. 전쟁 후 그는 경찰관으로 일했지만 1935년 국가사회주의당의 중훈사 조직에 입대하면서 그의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승진하여 조직 내 주요 부대의 지휘권을 얻었습니다. 1938년에는 총통연대의 지휘를 맡아 중요한 군사작전에 참여했습니다. 1940년 그는 프랑스 침공에서 부대를 이끌었고 그 공로로 기사십자,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다음 해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되면서 케플러는 소련에 대한 공세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전투 성과로 인해 그는 1941년 SS 토텐코프 사단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무장친위대 내의 다른 사단의 지휘를 맡아 전선에서의 경험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무장친위대에서 행정 역할을 맡은 후 1944년 전장으로 돌아와 노르망디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동부 전선으로 다시 배치되어 1945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는데 이때 제3제국의 붕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 1948년 풀려날 때까지 억류되었다. 다양한 전선에서 다재다능하고 많은 경험을 쌓은 그의 군 경력은 그가 사망하기 몇 년 전까지도 갈등에서 맡은 역할에 대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헤르만 프라이스. 1901년에 태어난 헤르만 프라이스는 독일 제국의 마지막 단계인 1919년 독일군에 입대해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제안으로 그의 연대가 해체되자 그는 자유군단과 같은 중훈사 조직에 가입하여 에스토니아 독립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군대 내 다양한 직책을 역임한 후 1920년에 군에 복귀했으나 당시 독일군에 가해진 제한 조치로 인해 1931년에 전역했다. 1944년 10월 프라이스는 1SS 기갑 군단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이 부대는 1944년 12월 독일군의 실패한 공세의 일부인 불지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연합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서방 연합군과의 협상을 강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제6기갑군의 전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초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의 저항과 물류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세는 무너졌고 그 결과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1945년 5월 독일군의 패배로 프라이스는 미군에 항복했습니다. 그는 1946년 5월부터 7월까지 캠프킹에 있는 미국 육군 역사부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그는 다하우 수용소에서 자행된 말메디 학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1946년 7월 16일 그는 아르덴 공세 중에 저지른 전쟁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954년 10월 일부 형을 복역한 후 형기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1985년에 사망했고 무장친위대에서의 역할과 분쟁 이후 직면한 법적 절차로 점철된 그의 인생의 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인츠 라머딩. 하인츠 라머딩의 경력은 토목 분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23년부터 1928년 사이에 그는 토목공학을 공부했고 이를 통해 1933년까지 도르트문트에서 기술관리자와 도시계획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공학 학위를 취득했지만 국가사회주의가 부상하면서 그의 경력은 군사 분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는 1930년에에 가입하면서 나치당과 인연을 맺었고 1934년에는 파더보른의 SS 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SS 공병부에서 행정 역할을 맡았지만 장검의 밤 사건으로 인해 그의 영향력은 제한되었습니다. 1935년에 그는 공식적으로 SS에 가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아르fü궁스트루페에 가입했습니다. 1937년에 그는 대위로 진급하여 브라운슈바이크 장교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1939년에 그는 돌격대 지도자로 임명되어 토텐코프 기갑사단의 공병대대를 감독하고 훈련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동부전선에서의 전역 기간 동안 그의 공적은 그에게 기사 십자훈장을 안겨주었는데, 이는 1944년 봄에 하인리히 힘러로부터 직접 수여받은 영계였다. 같은 해에 그는 무장친위대의 여단장 겸 소장으로 진급하여 남부 프랑스의 제국사단을 재편성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의 지휘하에 사단은 노르망디 전투에 참가했지만 1944년 7월 생트니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944년 가을에 지휘권을 되찾아 아르덴 공세에 참여했습니다. 1945년 초 힘러는 그를 비스톨라 군단의 참모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1945년 4월 그는 무장친위대의 마지막 부대 중 하나인 니벨룽겐 사단의 지휘권을 잠시 맡았습니다. 이 사단은 대부분 바트톨츠 군사학교 출신의 생도와 강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1953년 보르도 법원은 그가 1944년 6월 9일과 10일에 발생한 튀르와 오라두르쉬글란 학살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결석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서독은 그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영국 당국이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자 라머딩은 뒤셀도르프를 떠나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으로 피신했다. 독일 점령이 끝나자 그는 다시 뒤셀도르프에 정착하여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은퇴할 때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는 1971년 암으로 사망했으며 그의 장례식에는 오토 바이딩거를 포함한 수많은 전직 무장친위 대원이 참석했습니다. 맥스 사이먼, 그는 브레슬라우에서 태어났으며 1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군에 입대하면서 1917년에 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1사단에서 복무하며 마케도니아와 서부 전선에서 벌어진 전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의 공로로 2등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전쟁 후 그는 실레시아의 자유군에 합류하여 폴란드군과의 충돌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부대는 나중에 제16기 병견대 사나 국가방위군에 통합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운터펠트베벨, 운터펠드웨벨 계급을 달성했습니다. 1933년 5월 그는 SS와 국가사회주의당에 가입하여 제47 표준 SS에 배속되었습니다. 그의 성장은 급속히 이루어졌습니다. 1935년에 그는 제1대 토텐코프 스탄다르테 오버바이에른, 토텐코프 스탄다르테 오버바이안트를 결성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를 통해 슈탄다르텐피러 스탄다텐퓨러로 승진했습니다. 1938년에는 오스트리아 합병,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점령, 수데텐란트 점령에 참여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작센부르크 강제 수용소의 사령관이 되었고 이를 통해 SS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1945년 4월 10일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 지모는 브레트하임에서 프리드리히 한젤만, 러나르트 그슈타트, 러나르트 볼프마이어를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역 농부인 한젤만은 히틀러 청소년 단원에게서 무기를 압수하여 연못에 던졌습니다. 그는 SS 장교의 고발을 받고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슈타트 시장과 울프마이어 씨가 처형을 지지하지 않자 그들 역시 비난을 받았다. 사이먼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세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그들의 시체는 4일 동안 묘지 입구에 노출된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며칠 후인 1945년 4월 17일 미군이 브레타임에 접근했습니다. 연합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먼은 그 마을을 저항의 핵심 지점으로 선언하고 항복을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 미군이 발포하여 마을이 파괴되고 민간인 17명이 사망했습니다. 1945년 5월 1일 그의 지휘해에 있는 군대는 미군에 항복했습니다. 전쟁 후 그는 마르차보토 학살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그의 부대는 수백 명의 이탈리아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영국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형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고 그는 청후 14년에 석방되었습니다. 서독에서 그는 브레트하임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3번 재판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1961년 그가 사망하자 무장친위대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퉁에 그의 추모 기사를 실으려고 시도했지만 해당 신문사는 게재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SS 제향군인 조직인 HIAC가 항의했다. 헬무트 베커 1902년에 태어난 헬무트 베커는 독일군에서 군 경력을 시작하여 1932년 은퇴하기 전에 상사 계급에 도달했습니다. 국가사회주의에 입문한 그는 1933년에 SS에 가입하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비렐름 비트리히와 헤르만 프라이스 등의 인물을 만났다. 이 조직에서 그의 경력을 계기로 그는 다하우에 있는 토텐코프 스탄다르테 오버바이에른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이 조직은 나중에 SS 토텐코프 사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914년 11월 9일 그는 SS 오버스트 루르만피르러로 진급하여 토텐코프 연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1912년부터 1914년까지 그는 스탄다르텐퓨러 계급을 유지하며 토텐코프 사단에서 다양한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1414년 초 그는 총통부로 전속되었고 그해 3월에는 이탈리아의 제국 지도자 SS 사단 산하 제36 SS 기갑척탄병 연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의 승진은 급속히 이어졌습니다. 1914년 6월 21일 그는 SS 상급으로 진급했고 7월에는 제3 SS 토텐코프 사단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준장 계급까지 올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베커는 소련군의 포로로 잡혀 1947년 11월 폴타바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전쟁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25년 징역형과 강제 노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수감 중에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새로운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는 폭발물을 만들려고 시도했고 이로 인해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위 무장친위대 장교들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졌으며 1913년 2월에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해골의 그림자, 강제수용소의 ES 토텐코프베르반대. 특정 SS 부대의 유니폼에 착용된 독특한 해골과 뼈 문양은 강제수용소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토텐코프버반대의 배타적인 성격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부대는 수감자들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억압과 학살 명령을 수행하며 나치 정권의 억압 시스템을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 부대의 업무가 구금시설의 행정 및 내부 감시에 집중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SS 토텐코프베르반대의 역할이 변화했습니다. 그의 통제하에 있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는 나치의 학살 정책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곳에서 가스실과 화장장이 설치되면서 정권의 대량 학살 시스템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동시에 이들 부대 중 다수는 동부 전선에서 군사 작전에 배치되어 아인자츠그루펜이 조직한 대량 처형에 참여했습니다. 이들 집단의 잔혹함은 말살로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소련 점령지에서의 전체 지역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착취, 갈등이 진전되고 제3제국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SS 토텐코프베르반대의 구조는 분열되었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다양한 전투 부대로 전속되거나 전쟁의 마지막 몇 달까지 수용소 행정을 강화하도록 재배치되었습니다. 1945년 독일이 패배하자 이 부대의 장교와 경비병 중 다수가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도망쳐 정의를 피했습니다. 정권의 몰락으로 SS 토텐코프베르반대는 종식되었지만 그 범죄의 유산은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SS와 다하우 강제수용소 1933년 1월 국가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하자 정권은 체계적인 탄압을 바탕으로 독재 정권을 빠르게 공고히 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은 이 전략의 기본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강제 수용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설립된 수용소 중 하나는 1933년 3월 22일에 문을 연 다하우 수용소로 옛 군수품 공장 부지에 세워졌습니다. 이 수용소는 곧 수천 명의 수감자를 SS가 부과한 엄격한 규칙에 따라 수용하면서 구금과 억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수용소의 지도자는 터도르 아이케였으며 그는 엄격한 규정과 극도로 가혹한 처벌을 부과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SS 경비병들의 행동 강령을 제정하여 자의성과 테러에 기반한 정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1934년 장검의 밤 이후 SA 회원들은 SS의 명령에 따라 다하우에서 처형당했으며 이는 이 조직이 구금 시스템에 대한 최고 권력을 행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케는 강제 수용소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다하우에서 시행했던 통제 모델을 다른 시설에도 확대 적용했습니다. 1935년에 정권은 강제 수용소 시스템을 영구적인 억압 메커니즘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SS와 게슈타포는 구금자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영구적인 비상사태가 확립되었습니다. 이것의 일부로서 재편을 통해 기존 시설은 폐쇄되고 규모가 더 큰 새로운 단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수용소는 인종적, 이념적 이유로 수감자들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박해를 받은 집단에는 유대인, 동성애자, 집시, 여호와의 증인, 반사회적 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1937년에 다하우는 상당한 확장을 거쳤다. 6,0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도소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구금자들은 극한의 조건에서 강제로 일해야 했고 건설 프로젝트와 기타 강제 노동 활동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1937년 나치 정권은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범으로 분류된 개인을 대량 체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해 이들 개인의 투옥 절차를 표준화하는 경찰령이 발표되었습니다. 1938년에는 소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작전으로 그 적용이 강화되어 사회의 더 넓은 계층으로 박해가 확대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합병되고 수데텐란트가 제국에 편입된 후 점령지에서 수천 명의 정치적 반대자, 로마인, 유대인이 다하우로 보내졌습니다. 같은 해 11월 반유대주의 학살 동안 약 11,000명의 유대인이 이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S에 의해 잔혹한 처우를 받았고 소지품을 내놓고 나라를 떠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으로 인한 갈등이 발발하면서 강제 수용소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그 달 말 다하우는 일시적으로 비워져 SS 토텐코프 사단의 훈련센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5,000명이 넘는 수감자가 플로센비르크, 마우트하우젠, 부엔발트로 이송되었는데 이곳의 구금 환경은 훨씬 더 가혹해졌습니다. 1940년 유럽의 새로운 영토가 점령되면서 수감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해 여름까지 다하우의 수감자 수는 1만 명으로 늘어났고 생활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의 부족, 강제 노동, 열악한 위생시설로 인해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941년 6월 소련의 침공 이후 다하우는 체계적인 처형 장소가 되었습니다. 게슈타포가 지식인, 공산주의 간부, 유대인 등으로 식별한 적군 포로들은 SS 경비원들에게 총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살인이 벙커 안뜰에서 자행되었지만 나중에는 헤베르츠하우젠의 사격장으로 옮겨졌습니다. 1941년과 1944년 사이에 4,000명이 넘는 소련군이 그곳에서 처형되었습니다. 1944년 제3제국의 패배가 임박하자 붉은 군대와 연합군의 징역으로 SS는 수용소의 구조를 재편해야 했습니다. 전선 근처의 시설에서 대대적인 대피가 이루어졌고 수감자들을 다하우로 옮겼는데 이로 인해 수용소의 수용 능력이 붕괴되었습니다. 극심한 환경, 과밀 자원 부족으로 인해 전염병이 만연했는데 그 중에는 티푸스도 있었는데 이것이 수용소 곳곳에 퍼졌습니다. 1933년부터 1945년 사이에 약 4만 명이 다하우에서 사망했는데 이 중 3분의 1이 전쟁 마지막 6개월 동안 사망했습니다. 르파라디에서의 전쟁 범죄, 프랑스 전역의 토텐코프 사단, 1940년 5월 27일 프랑스 전역 중 영국군은 전쟁 중 가장 잔혹한 처형 중 하나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영국 원정군의 일부인 왕립 노폭 연대 제2대대 소속의 병사들은 무장 친위대의 징역을 막으려다
주력 부대와 분리되었습니다. 르 파라디 근처의 농가에 몰려있던 그들은 보급품이 떨어질 때까지 독일군의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영국군은 항복했지만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대신 마을 외곽으로 끌려가 헛간 옆에 줄지어 세워진 채 기관총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총에 맞은 군인 97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단 2명뿐이었고 그들도 처음에는 탈출했지만 나중에 붙잡혔습니다. 5월 26일 저녁부터 영국군은 독일군의 맹공에 저항하려고 노력해왔고 주력 부대는 영국 해협을 건너 해안으로 철수했습니다. 방어진지는 적의 징역으로 인한 압박에 맞서 싸우던 왕립 노폭 연대와 왕립 스코틀랜드 연대가 맡았습니다. 1중대에 배속된 무장친위대 연락분대는 가벼운 전화선 시스템을 통해 대대 지휘소와 통신을 유지했습니다. 집중적인 포격 속에서 독일군은 전략적 운하를 건너 주요 위치를 확보하고 공세를 계속할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 되자 독일 제2중대와 제3중대는 공병부대가 만든 비상다리를 이용해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을 건넌 후 그들은 르파라디 근처에 진지를 구축하여 새벽에 있을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5월 27일 새벽 독일 연락 비행대는 통신이 두절된 제3중대 지휘소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프리츠 크노클라인 대령의 지휘 하에 이 사령부는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참호가 있는 숲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독일 박격포와 기관총이 영국군 진지를 향해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보병은 대형을 갖춰 진격하여 마을을 측면에서 포위하고 적군이 후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영국의 저항은 치열했지만 무장친위대의 조직적인 징역으로 극복되었습니다. 공세 중에 독일군 병사 한 명이 중상을 입은 영국군 병사를 발견했습니다. 목에 깊은 상처가 있는 남자는 흙더미에 기대어 서서 피를 멈추려고 애썼지만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비치고 있었다. 이 장면은 생존 여부가 몇 분 안에 결정되는 잔혹한 대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잠시 후 독일군 부대는 은폐된 기관총 사격에 깜짝 놀랐습니다. 총격이 군인들에게 직접 명중했고 그들은 길에서 쓰러져 죽었고 진격은 흩어진 시체와 고통의 비명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을이 함락된 후 남아있던 영국군은 항복했고 국제협약에 따른 대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용소로 끌려가는 대신 인근 지역으로 호송되었습니다. 무장친위대는 직접 명령에 따라 포로들을 헛간 옆에 줄지어 세운 다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중기관총으로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97명의 영국군이 즉사했습니다. 단 2명만이 탈출하여 살아남았지만 나중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르파라디 주변에서 공세가 전개되면서 전투는 극도로 잔혹해졌습니다. 총격전 속에서 부상당한 군인 한 명이 배가 찢어진 채 비틀거리며 서 있으려고 애썼다. 그들이 진격하자 마을 옥상에서 저격수가 총을 쏘았고 공격자들은 엄폐물을 찾아야 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들을 구출하려는 시도에서 많은 부상자들이 심각한 탈출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고 영국군이 국제협약에 따라 금지된 탄약을 사용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총성이 계속되자 각 군인은 풀밭과 험준한 지형에 숨으려고 애썼고 중기관총 소리는 쓰러진 전투원들에게 둘러싸여 조용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구덩이에 숨어있던 박격포 부대는 저격수가 숨을 수 있는 전략적 지점을 공격하며 방역을 계속했습니다. 이로써 독일군의 탄약이 떨어지기 전에 영국군이 전장을 탈환하기 전에 부상자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피한 군인들 사이에서는 전투의 성격에 대한 불안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에 따르면 적의 전선을 돌파한 후 영국군은 항복한 척하며 부상당한 전투원 2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군이 접근하자 부상을 입었다고 생각한 이들은 살아남게 해준 군인들에게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인근 숲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적이 가능한 한 많은 사상자를 내기 위해 기만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독일군 사이에서 적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고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위험한 전투 형태로 여겼습니다.
몇 시간 후 레크말로에 있는 영국군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격을 받아 방어력이 약해졌습니다. 마침내 독일 보병대가 마을을 돌파했고 생존자들은 르파라디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적의 사격이 갑자기 느려지면서 탄약을 재보급할 수 있었고 사상자를 낸 부대는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부상자들은 대피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직 싸울 수 있는 병력은 북동쪽 방향으로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진격이 계속되자 멀리서 기관총 사격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지형은 영국군에게 이상적인 방어 위치를 제공했는데 영국군은 침수된 참호, 생울타리, 건초더미, 밀밭 등 지형의 모든 특징을 이용해 자신을 숨기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독일 박격포는 원하는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 적군은 위장을 철저히 하고 끊임없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르파라디 앞에 넓은 들판에서 수비군은 놀라운 끈기로 저항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독일군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으로 사실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르파라디에서의 전투는 독일군이 적의 진지를 향해 마지막 몇 미터를 넘어가려고 시도하면서 결정적인 고비를 맞았습니다. 지원 없이 전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지형이 개방되어 있어 군인들이 적의 공격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군사훈련의 교훈이 떠올랐지만 전투의 현실은 그 어떤 준비보다 뛰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경험이 있는 장교의 지휘하에 대대 지휘소가 최전선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본사와의 통신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화선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차 사격 중에 수동으로 폭발과 기관총 사격 속에서 한 운영자가 케이블을 배치하여 세 번째 회사와의 연결을 다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마을로 후퇴하자 독일군 포병과 중기관총은 그들의 위치를 향해 사격을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은 여전히 치열했고 공격자들은 땅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을 점령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사상자 수는 늘어났다. 독일군 지휘소에서 보면 징역이 어렵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명령에는 조정된 공세가 포함되었지만 핵심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사단의 전차와 포병 지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몇 분 후 마지막 방어선을 무력화하기 위해 곡사포가 준비되었다는 소식이 전화로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총격은 근처 농장을 강타했고 그 뒤를 이어 영국군이 엄폐했던 주요 지점을 표시하는 일련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잔해와 짙은 연기 속에서 독일군은 남은 거리를 건너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격을 시도하던 순간 여러 층 건물에서 기관총 사격이 시작되어 새로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군인들은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고 지형의 모든 틈새를 이용해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격을 멈췄던 독일 포병대가 다시 작전에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포병대의 위치가 조용해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승무원들은 해고당했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가. 갑자기 독일군의 포탄이 영국군이 직접 사격하고 있던 건물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독일군 오토바이 부대가 다른 구역에서 들어와 마을 안에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혼란을 틈타 독일군 사령관은 최후의 징역을 명령했다. 포병대에 지원해 군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마을로 접근했습니다. 마침내 영국의 항복을 알리는 신호인 흰 깃발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적군이 대피소에서 나오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전투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르파라디와 그 주변의 진지는 마침내 함락되었습니다. 점령 직후 영국군 병사들이 헛간에서 항복을 시도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흰 깃발을 보자 사격이 멈추고 독일군이 진격했다. 그러나 그들이 접근하자마자 건물 반대편에서 기관총 사격을 받아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 기관총이 영국군을 향해 사격을 가해 적군 10명을 사살했습니다. 일부는 북쪽으로 도망쳤지만 다른 사람들은 건물 안에 갇혔습니다. 독일군이 그 지역을 확보하자 마지막 영국 전투원들이 마구간, 지하실, 다락방에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전투는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완성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벌여진 영국 기관총이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숨어있던 포병들은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와 사격을 재개했고 이미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한 독일군을 놀라게 했다. 군인 3명이 즉시 쓰러졌습니다.